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25일을 맞아 바로 오늘이 생일인 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86년 5월 25일 경기도 양평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이 사람, 그 이름은 여운형입니다. 잠깐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선언이 라디오를 통해 울려 퍼지던 바로 그날, 서울 거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울음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감옥문이 열리고 아무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거대한 혼란이 온 나라를 뒤덮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단 며칠 만에 전국적인 조직을 꾸리고 치안을 유지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여운형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조선의 마지막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6년은 조선이 바깥 세계의 문을 열기 시작한 직후이자 동시에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던 시대였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유교 가문에서 태어난 여운형은 어린 시절 전통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이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온몸으로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독교와 신학문을 받아들이며 세계를 향해 눈을 열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의 현실과 국제 정세를 동시에 읽는 독특한 안목을 키워나갔습니다. 1914년에는 중국 난징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공부를 이어갑니다. 그곳에서 독립운동 세력과 교류하며 민족 문제를 세계 정치의 흐름 속에서 함께 사고하는 시각을 갖추게 됩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이 여운형을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단순히 감정적인 독립의지에 머물지 않고 독립을 전략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여운형의 이야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1919년의 일입니다. 30일 운동이 일어나던 그해, 여운형은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독립을 알리는 청원 활동에 참여합니다. 패전국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국제 무대에서 한반도의 독립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치밀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말 여운형은 더 놀라운 행동에 나섭니다. 일본 도쿄로 직접 건너가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인들 앞에서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연설한 것입니다. 적의 심장부에 직접 뛰어들어 논리와 담대함으로 맞선 이 연설은 당시 일본 언론에도 상세히 보도될 만큼 커다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여운형의 정치적 용기와 탁월한 언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운형의 활동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키우는 일을 이어갔고 1933년에는 조선중앙일보 사장을 맡아 언론인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은 끊이지 않았고 여운형은 여러 차례 체포되고 투옥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기록 속 여운형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될까요? 사실 이 부분이 꽤 흥미롭습니다. 우선 여운형은 당대 손꼽히는 스포츠맨이었습니다. 야구, 축구, 농구, 수영까지 두루 뛰어났고 체격도 매우 건장했다고 전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직접 운동을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조선의 체육진흥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의 체력과 기상을 키우는 것이 곧 독립의 힘을 기르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학자이자 운동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여운형, 어떻게 보면 참 다재다능한 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탁월한 웅변가였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국제 무대에서도 거침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인 독립운동가 중 이 정도의 국제적 소통 능력을 갖춘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운형을 이야기할 때 역사학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좌우를 아우르려 했던 통합의 태도입니다. 이념이 첨예하게 갈리던 시절 그는 특정 이념의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민족 전체의 이익을 중심에 두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열렬히 환영받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의심의 눈길을 받기도 했습니다. 1944년 일제의 패망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직감한 여운형은 비밀리에 건국동맹을 조직합니다. 해방 이후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지하 조직이었습니다. 이 조직의 존재는 일본의 패전 이후에야 세상에 알려졌지만 당시 국내에서 얼마나 치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직전 일본 총독부는 여운형을 찾아가 치안 유지와 행정 이양을 요청합니다. 여운형은 정치범 석방을 비롯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한 뒤 전격적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이 조직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해방 직후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행정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신속한 조직화가 가능했던 이유로 여운형이 이미 오랫동안 해방 이후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왔다는 점을 꼽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복잡해집니다.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공식 기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좌익과 우익 사이의 이념 갈등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운형은 좌우합작, 즉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세력이 힘을 합쳐 통일된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46년의 좌우합작 운동은 바로 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의 거대한 파도는 이미 한반도를 빠르게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1947년 7월 19일 여운형은 서울 해화동 로터리 근처에서 암살당합니다. 향년 61세였습니다. 암살의 배후와 동기를 둘러싼 논쟁은 그 이후로도 오래 지속되었고 현재까지도 완전히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죽음과 함께 좌우가 손을 맞잡고 통일정부를 세우려는 시도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중도 정치 세력의 구심점이었던 여운형의 죽음이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그가 살아있었다면 분단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역사가 검증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더 아프게 남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운형. 그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전국의 정치 지도자이자 탁월한 웅변가이자 스포츠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어렵고 위험한 시절에 함께 가야 한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5월 25일 그가 세상에 태어난 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여운형. 역사는 언제나 그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